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른둘 김말순 할머니입니다. 10년 동안 아들네 집에서 무료 가정부처럼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빨래 좀 섞지 마세요. 우리 옷이랑 어머니 옷이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며느리가 던진 이 한마디에 이른둘 할머니의 10년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허리 수술받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하면 집안일은 누가 해요? 수술 당일 병원 회복실에 혼자 누워 있을 때 옆 침대는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말순 할머니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왔더니 집은 쓰레기장,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다행이다. 집안일 좀 부탁드려.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이 나눈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양원 보내요. 우리끼리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러게. 사실 나도 좀. 그 순간 말순 할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집 매매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사흘 뒤 집 매매 계약을 했고 일주일 뒤 잔금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여행 갔다 온 아들 부부 앞에서 말했습니다. 집 팔았어. 너희 일주일 안에 나가. 아들 부부는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갔습니다. 엄마, 우리는요? 우리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말순 할머니의 대답이 정말 통쾌합니다. 끝까지 안 보시면 후회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말순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아들 민순의 집에서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어요. 손주들 학교 갈 때면 도시락을 싸줬고 아프면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이고 할머니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감정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구나. 처음엔 제 생각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 예민해진 건가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 지연이의 말투를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6시 정각이에요. 늦으면 곤란해요. 지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던진 말이었습니다. 인사도 없이요. 표정도 차가웠어요. 마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욕실 냄새 나요. 다시 청소해 주세요. 제가 아침부터 2시간 넘게 닦은 욕실이었어요. 무릎이 시려서 몇 번이고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코를 찌푸리며 말했어요. 냄새가 난다고요. 그래. 다시 할게. 저는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변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이거였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빨래 좀 섞지 마세요. 저희 옷이랑 어머니 옷이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느낌이 다르다고? 제 옷이 더럽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같은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었을까요? 지연이는 그 말을 던지고는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빨래 바구니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조심스럽게요. 민수야, 지연이가 요즘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같아.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바빠서 그래, 이해 좀 해. 그게 끝이었어요. 이해 좀 해. 그 말 속엔 제 감정 따윈 없었습니다. 며느리 편만 있었어요. 저는 그냥 불편을 참아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어요. 그래서 아들 가족이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함께 살면 덜 외롭겠지, 손주들도 볼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저는 더 외로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그저 무료 가정부가 되어 있었어요.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지연이의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이래요? 어머니,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좀 신경 써주세요.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도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어요. 그냥 숨죽이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응, 시어머니? 그냥 집에서 일 시키면 되지 뭐 밥하고 청소하고 솔직히 편하긴 해. 애들도 봐주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일 시키면 되지 뭐. 그 말이 귓전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받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더 잔인할지는요. 그날 이후로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뚝 소리를 냈어요. 걸을 때도 아팠고 앉았다 일어설 때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집안일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멈추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청소기를 들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리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고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비명을 참으려 했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왜 그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가봐야겠네. 나중에 시간 나면 모셔다 줄게. 그리고 민수는 출근했습니다. 나중에라는 말만 남긴 채요.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민수는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지연이는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정형외과에 도착했을 때 몸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어요.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됐네요. 이 상태로 두면 다리 마비될 수 있어요. 수술하셔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빠를수록 좋아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이라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 병원 왔는데 수술해야 한대. 수술. 엄마,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 아니, 애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밥도 해야 하고 엄마 수술하면 우리 어떡해요? 제가 죽든 말든 집안일 공백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술은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대로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저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레 수술이야. 병원 이름이랑 시간 보낼게.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엄마, 저녁은 미리 해놓고 가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했어요. 국도 끓이고 반찬도 챙겨뒀습니다. 그리고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없어요. 가족분이 안 오셨어요? 바빠서요. 간호사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 같은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취 주사를 맞기 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손에 링거가 꽂혀 있었거든요. 수술은 3시간 걸렸다고 했습니다. 마취가 풀렸을 때 저는 회복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보호자분한테 연락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 침대를 보니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그분 주변엔 가족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픈 데 없어? 물 마실래요? 여기 빨대 있어요. 수고했어, 엄마. 이제 다 나을 거야.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침대 옆엔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정말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입원 기간은 사흘이었습니다. 민수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원 전날 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퇴원이죠. 택시 타고 집에 오세요. 저희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음 날 저는 퇴원했습니다. 허리엔 보조기를 찾고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짐을 들어주셨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여니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빨래는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거실 소파엔 지연이가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다행이다. 집안일 좀 부탁드려요. 저 너무 피곤해서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술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순 없었어요. 그건 확실했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어요. 조금만 무리하면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어요. 청소는 허리 때문에 예전처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힐 수가 없어서요. 지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해요? 청소하고 있어. 왜 그렇게 해요? 제대로 안 되잖아요. 지연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제대로 안 된다고?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라도 하는 게 어딘가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응, 뭔데?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편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불편하다니? 친구들 집에 초대도 못 하잖아요. 어머니 계시면 눈치 보이고 외식도 마음대로 못 하고. 그건 엄마도 같이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요. 우리끼리만 자유롭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신혼도 아니고 이제 애들도 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게 사실 나도 좀 그래.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양원? 네, 요즘 괜찮은 데 많잖아요. 어머니도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는 게 더 편하실 거고, 우리도 자유로워지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요양원?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방금 그 말 진심이야? 무슨 말이요? 요양원 보낸다는 말.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나한테 요양원 가라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연이랑 얘기하던 거였어요. 그냥 얘기. 그게 그냥 얘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했어요. 엄마도 이해해줘요. 우리도 힘들어요. 너희가 힘들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허리 수술까지 했는지 알아? 그건 엄마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너희 집안일 하다가 망가진 거야. 1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요양원 가라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깨진 그릇을 주우며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짐이구나.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니야. 맞아. 나는 너희한테 짐이야. 불편한 존재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웠어요. 그래서 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을 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쓸모 있을 때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거였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갯잎이 젖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민수와 지연이는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친구 영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아,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 요양원 가야 할 것 같아.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들네가 나한테 요양원 가래. 전화기 너머로 영자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말순아, 너 정신 차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아. 야, 김말순 제대로 생각해. 그 집 누구 명이야? 내 명의인데. 그럼 왜 네가 쫓겨나? 쫓겨나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뭐, 그 집 네 명의야. 남편이 남긴 거잖아. 근데 왜 네가 요양원 가? 못되게 구는 놈들한테 왜 자리를 내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말순아, 그 집 팔고 나와 네 인생 살아. 팔아. 그래 팔고 네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 남은 인생 왜 눈치 보며 살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팔아. 그 집 팔고 나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왜 내가 쫓겨나야 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어.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집 매매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주소를 말했습니다. 우리 집 주소였어요. 아니, 이제는 제 집 주소였습니다.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빨리 팔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문해서 시세 확인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설렘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오후에 중개사가 왔습니다. 민수와 지연이는 외출한 상태였어요. 집 상태가 좋네요. 이 정도면 금방 나갈 겁니다. 정말요? 그럼요. 요즘 이 지역 인기 많거든요. 일주일 안에 계약 들어올 거예요. 중개사가 돌아간 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사흘 뒤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계약자 나왔어요. 바로 현금 거래 원하신대요. 그럼 언제 계약하나요? 내일 가능하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도장이 찍히는 순간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집은 팔렸고 일주일 뒤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민수와 지연이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던 거겠죠. 잔금일 이틀 전 민수네 가족은 주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 우리 이틀 후에 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응, 잘 다녀와. 그들이 떠난 뒤 저는 본격적으로 짐을 쌌어요. 옷가지, 사진, 남편이 남긴 물건들 필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10년을 살았는데 제 것은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잔금일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거실, 제가 쓰던 작은 방. 이곳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정작 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저는 짐을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거실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싼 거야. 이사요? 어디로요? 속초. 속초요. 갑자기 왜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원했잖아.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지연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럼 집은요?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았어. 뭐라고요? 내가 팔았어. 사흘 전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농담이지? 아니야. 진짜야. 어제 잔금 받았어.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가 알아서 해. 뭐라고요? 알아서 하라고요? 그래. 너희 둘 다 일하잖아. 벌이도 있고 알아서 집 구하면 되지.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말이 안 돼.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말이 됐어? 그게 1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허리 망가질 때까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했어.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 했지? 지연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 나한테 짐이라고 했어. 민수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엄마, 그건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어.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 진심이야. 너희는 진짜로 나를 짐으로 생각했어.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원하던 대로 됐잖아. 자유롭게 살아. 마음껏.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엄마, 그럼 집 판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돈이 궁금하구나. 그게 궁금해? 당연히 궁금하죠. 그 돈으로 어떻게? 내 돈이야. 예. 남편이 남긴 집이고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그러니까 판 돈도 내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가족인데. 가족. 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제 끝이야. 너희한테 돈 한 푼 안 줄 거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민수가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대지 마. 이제 우리는 남이야.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우리 정말 쫓겨나는 거예요? 민수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자유야.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속초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영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자야, 나 해냈어. 집 팔고 나왔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말수나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응원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맑았고 앞으로 펼쳐질 길은 환했습니다. 속초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미리 알아본 원룸 앞에 섰을 때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짐이 많지 않으시네요. 내 필요한 것만 챙겨왔어요. 그래도 되겠어요? 이불이며 냄비며. 천천히 살 거예요. 괜찮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정말 여기서 사는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저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천장을 보니 낯설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부엌으로 가려다가 멈칫했어요. 아, 이제 아무도 없구나. 밥 차릴 사람도 도시락 쌀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라면을 끓였어요. 혼자 먹는 라면이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자유구나.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침엔 바닷가를 걸었고 오후엔 동네를 구경했어요. 저녁엔 작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뭐야? 엄마, 나 민수야. 알아, 무슨 일인데.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만날 수 있어요? 할 얘기 없어. 엄마, 너희 잘 지내고 있지? 집은 구했어. 장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 잘 됐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사과하고 싶어요.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사과, 뭐가 미안한데. 모든 게 미안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이제 알았어? 네, 장모님 댁에서 지내면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근데 민수야, 네, 나는 이제 너희 엄마로만 살지 않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김말순이야. 나로 살 거야.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그만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어줬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서울? 여기 왜 오셨어요? 자유롭게 살려고요. 할머니들이 웃었어요. 그래요, 자유가 제일이지. 그렇게 조금씩 친구가 생겼습니다. 함께 바닷가를 걷고 밥도 먹고 수다도 떨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났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랐어요. 누구세요? 엄마, 나 민수야.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지연이는 없었습니다. 왜 왔어?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민수의 눈가엔 다크서클이 있었고 수척해 보였어요. 들어와. 민수는 방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그래. 좁네요.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민수는 바닥에 앉았어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뭐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우리가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장모님 댁에서 지내면서 눈치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수야. 네, 엄마. 나는 이미 용서했어. 정말요? 안 그러면 내가 더 힘들거든.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민수야,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알아요.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네, 알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민수가 떠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잘한 걸까? 잠시 생각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걷습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바람을 맞으며 중얼거려요. 김말순, 오늘도 잘 살아보자. 가끔 민수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짧게 답장합니다. 그래, 나도 잘 지내. 더 이상 길게 쓰지 않아요. 필요 없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경로당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말순 씨 후회 안 해요? 아들네 집 팔고 나온 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안 해요. 정말요? 네, 저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남은 인생,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살겠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늦어도 괜찮아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72의 새 삶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니야. 나는 김말순이야.
그리고 그게 정말 좋습니다.